안녕하세요. 책방차차 달콤 엘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책은 엄마의 마른 등을 만질 때입니다. 이 책은 40대 아들이 엄마의 암투병을 곁에서 지켜보며 엄마를 조금 더 알아가는 과정의 이야기입니다. 요즘 저는 너무 이른 시간이나 늦은 시간에 부모님께 전화가 오면 덜컥 심장이 떨어지고 겁부터 납니다. 혹시나 어디 아프신가?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말이죠. 천둥 벌거숭이 같던 시절에 나는 그저 내가 제일 중요했고 부모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엄마와 대화를 해도 늘 내 이야기만 하지 엄마 이야기는 별로 듣지 못했죠. 그런데요, 엄마들은 어떻게 그럴까요? 어릴 땐 엄마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줘야지 했던 것들, 그게 내가 어른이 되고 보니 결코 쉬운 일들이 아니더라고요. 작은 예로 엄마는 늘 제일 먼저 일어나서 가족들을 깨우고 아침밥을 준비하고, 엄마도 졸리고 피곤할 텐데 정말 엄마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가족들을 위해 모든 걸 다 내어준 엄마를 이제는 내가 지켜드려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이야기 말고 엄마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들어야겠습니다. 나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알 수 없지만 상복을 입었다는 것부터 기억난다. 누군가 내게 늦었다고 말했다. 빨리 가야지, 오래 기다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뿐이었다. 나는 엄마가 떠났다는 걸 알고 있었다. 장례식장에 들어서며 사촌형을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이모들이 나를 두고 장례식장 입구부터 양 갈래로 나뉘었다. 이를 악물어도 설 수 없어 바닥을 기어 빈소로 들어간다. 계단 뒤로 햇살이 부서지고 있었는데 영정사진은 보이지 않았다. 얇은 나뭇가지 몇 개가 꽂힌 하얀 다랑아리가 엄마를 대신하고 있었다. 이제 영영 볼 수 없다는 걸 나는 알았다. 다시는 목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것도 알았다. 지금이 마지막인데 몸이 바닥에 붙어서 움직이지 않는다. 손을 뻗어 허우적대다가 꿈에서 깨어났다. 고작 한 뼘 앞에 엄마의 등이 보였다. 손을 뻗어 그 등을 만졌다. 엄마가 깨서 나를 본다. 응? 왜? 목소리를 듣는 순간 참을 수 없는 안도감과 서러움이 밀려왔다. 터져 나오는 울음을 삼키지 못하고 크게 뱉었다. 엄마가 깜짝 놀라 나를 안는다. 예전에도 몇 번 이런 적이 있었다. 엄마가 세상을 떠나는 꿈. 꿈마다 매번 마지막 몇 걸음을 뗄 수 없어서 엄마에게 닿지 못했다. 그럴 때면 전화에서 크게 소리내 울었다. 설명하지 않아도 내가 우는 소리만으로 당신을 잃는 꿈 때문인 줄 엄마는 신기하게 다 알았다. 튼튼해야지, 무너지지 말아야지. 언젠가 그날이 오면 어깨를 펴야지. 엄마를 잘 보내야지. 꿈에라도 그래야지. 몇 번을 다짐해도 아무리 굳게 마음먹어도 나는 매번 실패하고 말았다. 집을 나서며 나랑 여행 자주 갔잖아. 그렇게 싸면 돼. 없으면 다 사면 돼. 일주일 정도 여행 가는 짐이면 된다고 나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는 채 말했다. 속옷과 양말, 티셔츠 몇 개, 화장품 조금, 두 노인의 짐은 고작 기내용 캐리어 하나쯤 되었다. 그러나 다른 짐이 넘쳤다. 엄마는 집에 두면 상할 음식이며 아버지가 밭에서 가져다 둔 채소며 서울 올라가서 먹을 반찬을 챙겼다. 이런 거 뭐하러 가져가? 그럼 다 버려. 다 썩게. 대전에 언제 올지 모르는데. 작은 실랑이가 벌어졌다. 몇 주 그냥 두어도 괜찮은 게 아니면 바리바리 가방에 담았다. 당신 짐에 곱절이 넘었다. 이 와중에 밥 한 톨, 나물 한 젓가락 버릴 수 없었다. 나는 양손 넘치는 먹을거리가 화나기도 하고 가엾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였다. 불을 끄고 현관문을 닫으려니 엄마는 잠깐 나를 멈추고 빈집을 빙 둘러보았다.
영수증 바구니가 반듯하게 정리된 선반과 컵 하나 허투루 놓지 않은 식탁, 물을 흠뻑 준 화분이 가지런히 햇빛을 받는 창. 잘 있어, 다녀올게. 엄마는 나지막이 인사를 건넸다. 기다리는 일 역시 날마다 무언가를 하는 일이니 매일 쓰던 그릇이 하루하루 아껴 키우던 꽃과 나무가 여기에서 엄마를 기다릴 것이다. 그 힘으로 딱 하루라도 빨리 돌아올 수 있으면 그로써 모두가 성실히 각자 맡은 일을 하는 것이다. 잘 있어, 금방 올게. 나도 엄마를 따라 고향집에 인사했다. 아버지도 무심히 뭐라 말했는데 너무 작은 목소리라 알아듣지 못했다. 병원과 사람들. 소녀는 중증 장애인이었다. 커다란 휠체어에 앉아 있는데 혼자서는 겨우 손을 움직이거나 고개를 돌릴 수 있을 뿐이다. 그의 곁에는 엄마로 보이는 여성이 서 있다. 대기실에서 진료를 기다리는 동안 그들은 쉴 새 없이 떠든다. 소녀가 더듬더듬 무슨 말을 하면 여인은 해프게 웃음을 터뜨린다. 또 여인이 뭐라고 속삭이면 이번에는 소녀가 웃느라 고개가 뒤로 넘어간다. 여인과 두 번쯤 눈이 마주쳤다. 너무 웃어서 미안한 눈치다. 그러나 저 요란한 대화를 멈추지 못했다. 그들과 멀지 않지 않은 거리에 또 다른 두 명의 여성이 있다. 한 사람은 여든이 훌쩍 넘어 보이는 노인이었고 다른 중년 여인은 그의 딸인 듯 싶었다. 노인은 몸을 움직이는 게 힘들어 보였고 귀도 거의 들리지 않는 것 같았다. 딸은 노인에게 한자 한자 또박또박 발음하며 뭔가를 당부하고 있었는데 이유는 모르겠으나 노인이 매일매일 혀를 둥글게 말았다가 풀었다가 하는 연습을 빼먹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노인은 딸이 뭐라는지 좀처럼 알아듣지 못했다. 딸은 했던 말을 짜증 없이 반복하고 또 반복한다. 그리고 한 번 더, 한 번 더. 아무것도 늦지 않는다. 다만 시간이 조금 필요할 뿐이다. 한음 한음 끝내 노인에게 도착할 것이다.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사람. 그의 가장 약하고 무른 곳에 안간힘을 다해 당신의 손을 얹는 것은, 최선의 손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은, 무력해서 아픈 것은, 아프고도 웃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여기는 가장 날카롭게 삶을 조각내면서 동시에 아무래도 찾을 수 없었던 삶의 가장 귀한 조각 하나를 내어주는 곳이다.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곳이다. 좋은 살림. 외할머니는 내가 국민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돌아가셨다. 그와 추억이랄 게 거의 없지만 작은 문방구 앞에서 나를 업어주던 기억 하나가 실제인가 꿈인가 아슴풀에 남아있다. 엄마는 외할머니가 보고 싶다고 내게 말한 적이 많지 않았다. 하지만 몸이 약해지며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외할머니 꿈을 꾸곤 했다. 무서울 때, 우울할 때, 중요한 검사를 앞두고 있을 때나 결과를 듣기 전날 밤 외할머니는 말없이 가만히 엄마를 들여다보고 돌아갔다. 그날의 꿈속에도 외할머니는 고요했다. 엄마는 커다란 집 천장 여기저기 걸쳐있는 거미줄을 빗자루로 쓸어내리고 있었다. 걸레를 빨아서 방바닥을 훔치고 때 묻은 솥단지를 반짝반짝 광이 나도록 닦았다. 그러고 아랫목에 누워있는 외할머니에게 이렇게 말했다. 엄마, 내가 청소 다 했어. 이제는 헌 거 다 버리고 깨끗한 거 쓰고 살아. 좋은 거, 새 거만 쓰고 살아. 외할머니는 아무 답을 않고 고개를 끄덕이지도 않고 엄마를 하염없이 바라만 보았다. 우리 집구석에는 언제나 새 것, 좋은 것이 몇 개씩 쌓여 있었다. 엄마는 보험회사를 다니는 동안 실적이 괜찮을 때마다 상으로 그릇과 프라이팬, 수저 세트와 피크닉 가방 같은 걸 타왔다. 그들은 얕은 먼지가 앉기 무섭게 깨끗이 닦인 채 언젠가의 쓸모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어릴 때부터 왜 한 것을 버리지 않을까, 저기 새 것을 쓰지 않을까 궁금했는데
한 번은 엄마가 이리 말한 적이 있다. 저건 있잖아. 나중에 좋은 날에 쓸 거야. 알 수 없는 어느 좋은 날을 위해 좋은 그릇과 좋은 프라이팬이 나이 들고 있었다. 엄마의 것이었을까? 엄마의 것이 아니었을까? 이제 이런 거, 좋은 거, 새 거 쓰면서 살아. 꿈속에서 외할머니에게 건넨 말은 어쩌면 당신에게 해주고 싶은 말인지도 모른다. 엄마가 다시 살고 싶은 살림인지도. 고딩이. 정수가 고딩이 잡으러 가자. 엄마는 달밤에 둘째 이모와 고딩이를 잡았다. 고딩이는 다슬기의 사투리. 그때 나이가 13살쯤. 먹을 것 없는 집에서 뭐라도 해야 했다. 허리를 굽혀 바닥을 손으로 훑으면 물은 어깨 너머 목 아래까지 찰랑거렸다. 작은 횃불을 도랑에 비추면 어둠 속에서도 물이 밝았다. 손가락만한 고딩이가 밤이 되면 까맣게 올라와 바위를 덮고 있었다. 밤 고딩이는 언제나 낮보다 더 컸다. 한밤의 고딩이 잡이는 무섭고 고되면서도 은근 짜릿한 재미가 있었다. 검은 바위에 붙은 검은 고딩이가 어느 날엔 꼭 아기별 같았다. 살짝 엄지에 힘을 주어 톡. 이른 밤속에서 이제 막 잠이 깬 별을 떼어 담았다. 집에 돌아오면 고딩이를 마당 한쪽 큰 다라이에 담가 두었다. 날이 밝으면 식구가 다 모여 국을 끓여 먹고 동네 사람들이 조금 사가기도 하였다. 다른 가족이 잡아온 고딩이까지 양이 넉넉할 때면 가끔 큰 동네에 팔러 나갈 때도 있었다. 큰 동네래야 고작 부리면 정도였지만 5일장도 서고 사람도 많아 엄마가 살던 잠두마을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잠두마을에서 부리면까지는 걸어서 좋기 4-5시간이 걸리는 거리라 버스를 타고 가야 했다. 목적지 정류소에 도착하면 각자 작은 다라이를 머리에 이고 일행이 나뉘었다. 고딩이 팔아요. 이 집 저 집을 돌며 대문을 두드리고 산다는 이가 있으면 한 사발에 얼마씩을 받고 넘겼다. 13살 아이의 장사 수완이 좋아도 보통 좋은 게 아니었다. 그게 무슨 살림에 도움이 됐겠어. 장난이었던 것도 같고 꽤 힘들었던 것도 같고 어린 마음에 그런 걸 다 몰랐던 것도 같고 낯선 대문 앞에서 고딩이를 팔던 아이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모르니 그런 건 진즉에 다 잊었지 한다. 그 문을 두드리던 밤도 양재기 그릇에 고딩이를 푹 퍼 담아 건네던 감촉도 엄마는 다 잊었지 한다. 가물가물 시작과 끝이 모호한 시절이 별거 없이 몇 개의 장면으로 남아있을 뿐이라고. 별거 없기는 엄마. 어린 고딩이 사냥꾼이 세차게 밤을 헤치던 얘기에 다른 어떤 모험담이 비할 수 있겠어. 소녀 고딩이 장수가 세상에서 제일 큰 마을을 탐험하던 얘기에 한번 잡혀가면 돌아올 길이 없다며 잠두마을 고딩이들을 밤마다 덜덜 떨게 했던 전설에 그 어떤 무용담이 견줄 수 있겠어. 파란 전구지가 푹 젖은 고딩이 국이 드문드문 밥상에 올라왔다. 어린 엄마가 고사리 손으로 따내던 고딩이 씨알에 비할 바는 못 되었지만 수십 년을 거슬러 모험의 밤을 훑어오기 언제나 충분하였다. 발. 아유 어떡해. 세상에 이 발 좀 봐. 내복을 갈아입다가 깡말라 뼈뿐인 발을 발견하고 엄마는 털썩 주저앉았다. 내 발이 얼마나 예뻤는데. 뾰족구두 신으면 사람들이 다 예쁘다고 한마디씩 했는데. 미스코리아 나가도 된다고 했는데. 발 미스코리아. 엄마는 농담인지 진담인지 실없는 말을 던지고 그 자리에서 한바탕 울었다. 옛 몸의 기억은 진종일 맴돌았다. 옷을 갈아입다가 목욕을 하다가 거울을 보다가 불쑥불쑥 찾아왔다. 약지에 끼던 금반지를 이제 중지에 끼워도 헐거워서 덜렁덜렁 빠지려 할 때. 양말을 신으려고 방바닥에 앉았는데
벼랑처럼 솟은 엉덩이 뼈가 바닥에 부딪혀 저려올 때, 가슴부터 아랫배 저 끝까지 상하 좌우로 몸을 나눈 수술 자국이 불현듯 무서울 때, 엄마는 변해버린 몸을 발견하곤 깜짝깜짝 놀랐다. 풍성한 가슴과 단단한 발목, 기름진 피부와 상처 없이 반듯한 배.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몸. 당연했던 것들은 어느새 허물어져 다시는 영원히 찾을 수 없게 되었다. 훈아, 이거 내 몸 아닌 것 같아. 그런 날은 바뀐 몸이 낯설고 서러워서 아무리 들여다봐도 나 아닌 다른 몸에 갇혀 있었다. 모퉁이에서 15쯤 되어 보이는 아이는 말을 하지 못한다. 군데군데 상처가 많고 몸을 자주 떨었다. 세상에 대해 궁금한 것이 많아 보였다. 재활의학과 진료를 기다리는 동안 아이는 옆에 와서 갑자기 내가 차고 있던 마스크를 당겨보더니 이번에는 반바지 아래로 드러난 내 허벅지를 꾹 찔렀다. 아이의 아버지가 화들짝 놀라 쫓아왔다. 사과하는 그의 말씨가 어눌했다. 다리도 불편해 보였다. 아이의 손을 낚아채 대기실 구석으로 데려간다. 화가 났는가? 설마 야단치려나? 난 아무렇지 않은데. 걱정이 되어 부녀를 지켜본다. 그런데 사내는 주머니 깊숙이 꾸깃꾸깃 손수건을 꺼내서 아이의 이마를 조심히 닦으며 이렇게 말했다. 에이후그 답답하즈. 아이는 대답 없이 고개만 갸우뚱하더니 또 참지 못하고 누군가를 쫓다가 넘어지고 말았다. 사내는 다시 부드럽게 아이의 무릎을 닦았다. 사랑이 사랑인 이유는 사랑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삶이 아름답고 눈부신 이유는 그리하지 아니하고는 설명할 수 없는 사람들 때문이었다. 재활병원 모퉁이에서 아픈 아버지가 아픈 딸의 몸을 닦는다. 닦아도 닦아도 사랑이었다. 모과. 탁자에 단정하게 올려놓은 3개의 모가를 찍은 사진. 4년 전이었나? 오랜만에 고향집에 들른 댁에 엄마는 새벽에 운동하는데 집 앞에 모가가 너무 탐스럽게 열려 있더라 말했다. 그래서 떨어진 것 2개, 아버지 시켜서 새로 딴 것 하나를 넣어주려 챙겨뒀다고. 반찬이며 뭐며 바리바리 싸주는 엄마에게 이것도 무거운데 무슨 모가냐고 짜증을 냈다. 엄마는 그럼 가져가지 마 했는데 서울에 올라와 짐을 풀어보니 한쪽에 모가가 감춰져 있었다. 기어이 이걸. 그러면서 그릇에 담아 탁자 위에 두고는 사진을 한 장 찍었다. 그때의 모가 3개가 이제야 내 안에 들어온다. 고운 모가를 멀리 사는 아들과 나란히 보고 싶던 엄마를 오늘에야 눈치챈다. 이제 겨우 모가 냄새를 맡고 싶어졌는데 오래전에 썩어 사라지고 없다. 다시는 누구도 내게 서울로 운전해서 올라가는 길 졸지 말라고 사과와 참외를 깎아 담은 봉지를 건네지 않는다. 다시는 40이 넘었으니 운동해야 한다고 일을 줄여야 한다고 잔소리하지 않는다. 2번 다시 누구도 환영받지 못한 반찬을 꾹꾹 눌러 담아 냉장고를 채우지 않는다. 엄마는 한 번도 늦은 적이 없었다. 나는 언제나 엄마를 늦게 발견하고 말았다. 2. 아버지에게 세탁기를 어떻게 쓰는지 알려드렸다. 그런 거 배워서 뭐해? 네 엄마 나와서 올 건데. 엄마가 서울에 있는 내내 몇 번이나 세탁기 사용법을 말해줘도 아버지는 고집을 피웠다. 그러며 일부러 손빨래했다. 언젠가 내려와 밀린 빨래를 속 시원히 해치우리란 엄마는 이제 세상에 없다. 아버지는 세탁기 쓰는 법을 배워야 한다. 전자레인지도 어떻게 쓰는지 설명하고 작은 종이에 써서 붙여뒀다. 어떤 접시가 전자레인지에 들어가면 안 되는지 2번, 3번 일러두었다. 이제 대전 살림은 아버지의 몫이다. 아버지가 냉장고를 열어 열무김치를 꺼내온다.
말기암 투병을 하는 중에도 잠시 고향집에 내려온 엄마가 쉬지 않고 담가둔 김치다. 암 환자가 아버지 김치 걱정이 다 뭐냐고 내 핀잔을 들어가며 엄마는 김치를 담갔다. 한창 맛있게 익은 김치를 꺼내 차린 식탁에 당신이 없을 것을 한 번이라도 상상했을까. 남겨진 사내 둘이 그 김치를 앞에 두고 아무 말 없이 꾸역꾸역 흰밥 한 그릇씩 해치울 걸 꿈에라도 알았을까. 깍두기, 김장김치가 가을 너머까지 먹을 만큼 넉넉했다. 죽은 자의 김치가 밥상에 놓여 산자를 먹인다. 밥 먹는 일도 까맣게 잊을 것만 같은데 끼니 때가 되면 어김없이 배는 고팠다. 아버지가 밥을 먹으면 나도 밥을 먹는다. 내가 밥을 먹으면 아버지도 밥을 먹는다. 정신을 차리고 이제서야 비로소 아버지와 같이 남겨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정훈이 잘 지키라는 짐을 당신이 나한테 남겼어. 아버지는 몇 번이나 혼잣말하다가 내게 들켰다. 엄마의 자리에서 삶을 이어갈 사람이 둘이나 되었다. 엄마의 빈 곳에서 서로를 지켜낼 사람이 둘이나 남아 있었다.